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에게 기어올라? 경비원 딸 주제에. 이경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캠퍼스를 가르렀습니다. 수지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피를 흘렸죠. 어머님, 제발. 어머님이라고? 내가 감히? 머리는 앞뒤로 흔들리고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교재들이 흩어지자 구경하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냈죠. 민호야, 도와줘. 수진의 떨리는 시선이 연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 아버지. 그 늙은 경비원? 평생 남의 집 문이나 지키던 주제에 우리 집안을 넘봐?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늙은 경비원이 한때 국가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707특임대 최정예 요원이었단 사실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북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실의 작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아직 잠든 도시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증거였죠. 최영식은 낡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돌아가며 순찰을 섰지만 제대로 잠들지 못한 날이 벌써 며칠째였습니다. 52살. 남들은 한창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나이지만 그에게는 이 좁은 경비실이 전부였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꼼꼼했습니다. 주차장 구석구석, 놀이터 벤치 아래,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6시가 되자 단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영식은 경비실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3년째 같은 아파트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입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경비 아저씨.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죠. 오전 7시 딸 수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교 2학년. 영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수진은 경비실 앞을 지나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식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입주민들 앞에서 딸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딸이 경비원 아버지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늦게 들어오니?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서야 영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저녁은 학교에서 먹을 거예요. 영식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죠. 저녁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이거 가져가.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바비 받은 거 있어요. 수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영식은 딸의 가방 주머니에 돈을 슬쩍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경비실 밖으로 나갔죠. 수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식은 경비실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을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밥에 말아 먹었죠. 창밖으로는 입주민들이 배달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배달원들이 분주히 오갔죠. 오후 2시 택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영식은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대신 받아 각 동 입구에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왔어요? 302호 주민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식은 정중히 대답했죠. 네, 고객님. 3동 입구에 놓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집 앞까지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매번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상 각 세대 앞까지 배달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그런 설명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민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식은 한숨을 삼켰죠.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 퇴근하는 사람들로 단지가 북적였습니다. 영식은 주차 관리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죠. 좁은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입주민들 사이를 조정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낡은 휴대폰을 꺼냈죠. 수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영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죠.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10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영식은 경비실 밖으로 나와 딸을 맞았죠. 많이 피곤하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아빠는요? 또 밤새 일하실 거예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익숙해졌어.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빠,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런 일 그만두실 거죠? 영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아빠도 편하게 쉴 수 있겠네.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졸업해도 자신은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을요.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줘야 시집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단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식은 순찰을 위해 손전등을 들었죠.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녀가 다투는 것 같았죠. 가까이 다가가니 수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죠. 영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딸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아빠,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죠.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경비원 아버지가 부끄러웠을 거라고요. 들어가자. 집에서 얘기하자. 영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것은 아니었죠. 그저 딸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뿐입니다. 그날 밤 영식은 경비실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죠. 그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알게 된 진실은 그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죠. 딸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 그것들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있었죠.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수진이도 엄마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텐데요. 여보, 나 혼자서는 역시 힘드네요. 영식의 독백이 텅 빈 경비실에 울렸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식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딸 수진이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 그리고 당황하던 그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 영식은 정문 앞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번호판도 특이했고 차종도 평소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차였죠.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수진과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였죠. 영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영식을 보자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은 그를 찬찬히 살펴봤죠. 깔끔한 차림새, 고급스러운 시계, 품위 있는 말투. 분명 평범한 집안 아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라고 합니다. 수진이 학교 선배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식은 잠시 침묵을 지켰죠.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수진이가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워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숨긴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가난한 아버지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수진이 좋은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영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대양건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민호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대양건설이라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그런 집안 아들이 왜 수진을 만나는 걸까요? 점심시간 영식은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찾아왔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화났어요?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옆에 앉으며 말했죠.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서운했을 뿐이야. 아빠한테도 말할 수 있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수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식은 딸의 손을 잡았죠. 그 친구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알아차렸죠.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종종 수진을 데리러 왔고 영식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영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식은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양건설 회장 아들이 여기 왔다며? 맞아요. 어제 관리소장님이 직접 만났대요. 우리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나 봐요. 영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양건설 회장 아들이라면 민호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영식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 집안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죠.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영식은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죠. 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식은 우연히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전화 통화 중이었죠. 네, 아버지.
그 아파트 주민들 동향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영식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저씨, 이건 제 일 때문에. 회사 일이에요.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자네가 대양건설 회장 아들이라는 것을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모릅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죠? 왜 숨기는 겁니까? 수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집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 자체가 좋아서요. 영식은 민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민호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영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행복을 바라지만 이 관계가 순수한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재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민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영식은 순찰을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돌던 중 낯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니 대양건설 소속이었습니다. 영식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죠.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요? 아침이 되자 관리사무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퍼진 것이죠. 입주민들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대양건설이 우리 아파트를 인수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식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찾아왔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민호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딸을 안아주었죠.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민호가 대양건설 회장 아들이라는 것을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구한테 들었어요. 민호 아버지가 이 동네 재개발을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민호가 저를 만난 건가요? 정보를 얻으려고? 영식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직은 모르는 거야. 민호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하지만 영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첫사랑이 이렇게 아픈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민호가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을 보자 다급히 달려왔죠.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무엇이 오해예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수진은 민호를 밀쳐냈습니다. 민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죠. 처음엔 그랬어. 아버지 때문에 이 동네를 조사하러 왔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 정말이야. 영식은 두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죠. 영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인 자신이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자 영식은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영식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요? 영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서울 강남 대양건설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상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최수진 21살. 서울 강북구 거주. 아버지 최영식 52살. 직업. 아파트 경비원. 박상도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 이경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경비원이라고요? 우리 민호가 경비원 딸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경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박상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민호를 당장 불러요. 30분 후 민호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표정을 보자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깔았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고 뭐고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이경란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됩니다. 전 수진이를 사랑해요. 사랑? 경비원 딸과 사랑을 한다고?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박상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대양건설 후계자가 경비원 딸과 결혼한다? 세상이 뭐라고 하겠니?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만해. 내일부터 그 여자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비서실에서 감시할 거야. 이경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분노에 떨며 회장실을 나갔죠. 다음 날 아침 영식은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죠. 최영식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대양건설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남자들은 영식을 경비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변 입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신지요?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실 직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죠. 따님, 최수진 씨가 우리 회장님 아드님과 교제 중이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정리하도록 따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최 선생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경비원 딸이 대기업 후계자와 결혼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서실 직원의 말투에는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비록 경비원이지만 딸은 당당하게 키웠습니다. 당당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받으시고 딸과 함께 서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서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식은 그것을 밀어냈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당신도 따님도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영식은 분노를 삼키며 경비실로 돌아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제가 돈 보고 민호를 만난다고. 영식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비서실의 지시 분명했죠. 수진아, 힘들면 그만 만나도 돼. 아빠는 괜찮아. 아빠, 저 정말 민호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식은 딸의 등을 토닥였죠. 자신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영식은 관리사무소에 호출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최 선생님,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경비 용역업체가 바뀝니다. 네? 갑자기 왜? 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영식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양건설의 압력이었죠. 3년간 일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괜찮네. 자네 잘못은 아니잖나. 영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죠.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민호 씨, 현실을 봐야 해. 자네 부모님 말이 맞아.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야. 아저씨,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영식의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경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경비실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둘러봤죠.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영식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경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제 아들과 당신 딸의 관계를 끝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당신 딸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어느 회사도 당신 딸을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경란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경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죠. 여기 1억이 있습니다. 딸과 함께 서울을 떠나세요. 이게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영식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 딸의 행복처럼요. 행복?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행복할 것 같아요? 평생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이경란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식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경란과 아버지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무슨 일이세요? 이경란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최수진이구나. 내 아들과 헤어져라.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내가 감히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이경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진은 움찔했습니다. 영식이 딸 앞을 막아섰죠. 제 딸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라니? 난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너희 같은 집안이 우리와 엮이려는 게 함부로 하는 거죠. 이경란은 마지막으로 경멸스러운 눈빛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죠. 아빠, 미안해요. 다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식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경란의 말이 맴돌았죠. 정말 수진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식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영식은 텅 빈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죠. 아파트 불빛도 모두 꺼진 시간이었습니다. 영식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돈과 권력 앞에서
서민은 이렇게 무력한 것일까요? 영식은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경비실을 채웠죠. 영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대학 캠퍼스 정문 앞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죠. 평범한 하루의 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문 앞에 세워진 검은색 리무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수진은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경란이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그녀는 수진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습니다. 최수진, 날카로운 목소리가 캠퍼스 앞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죠. 수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또 어머님이라고? 내가 감히. 이경란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팔을 빼려 했지만 이경란의 손아귀는 단단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아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경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사랑? 내가 사랑을 알아? 돈이 목적이면서. 그 순간 이경란의 손이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죠. 아파요. 놓아주세요. 분수도 모르고 감히 우리 아들에게 기어올라. 경비원 딸 주제에. 이경란은 수진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책들이 흩어졌죠. 구경하던 학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수진을 데리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경란은 아들을 노려봤죠.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한테 놀아나다니.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경란은 수진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호야, 도와줘. 수진이 애원하듯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갈팔질팡했죠.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는 뭐? 모두가 봐야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지. 이경란은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죠.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구경하던 학생들 중 일부가 수진을 도우려 했지만 이경란 옆에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감히 손대지 마세요. 이경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잘 들어. 다시 한번 내 아들 주변에 얼씬거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비원 일자리, 그것마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수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경란을 올려다봤습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왜 이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지. 이경란은 차갑게 말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죠. 너도 차에 타.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를 따라 차에 올랐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렇게 갈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리무진은 떠났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저 여자가 대양건설 아들 만난다던 애 아니야? 맞아. 신분 차이도 모르고 덤볐다가 적골 난 거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재벌들이 다 그렇지 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책들을 주었습니다. 무릎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방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영식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빠한테 얘기해봐. 영식은 딸의 무릎에 난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진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새벽 3시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순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단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죠. 복수심과 결의가 그녀의 눈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 상처난 무릎.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죠. 이경란 여사, 민호 씨.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수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수지는 애써 밝게 웃었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식은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불안했지만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떠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어. 시간을 줘.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할게요. 전화를 끄는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학교 도서관에 도착한 수진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죠. 거기에는 복수 계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였죠. 어제의 모욕과 절망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경란과 민호, 그리고 대양건설. 그들이 자신과 아버지에게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눈빛이었죠. 더 이상 순진한 대학생이 아닌 복수를 결심한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영식은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수진의 친구였습니다. 아저씨, 수진이가 학교 앞에서 큰일이 났어요. 영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들으며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요? 전화를 끊은 영식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비실 구석 캐비닛을 열었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검은색 베레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색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영식이 특수부대 전우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영식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그는 국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 인질 구출, 요인 암살. 이름도 얼굴도 드러낼 수 없는 임무들을 수행했죠. 25년 전 마지막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이었죠. 그날 영식은 12명의 적을 제압했습니다. 맨손으로요. 하지만 그 작전에서 전우를 잃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제대 후 그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수진이 태어났죠.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 군인이었다고만 했죠. 영식은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늙은 경비원.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딸의 머리채가 잡혔다. 바닥에 쓰러졌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영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살기였습니다. 영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고 느릿했던 걸음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를. 경비실을 나서는 영식의 뒷모습을 본 택배기사가 놀랐습니다. 평소의 순한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죠. 포식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식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대양건설 본사였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영식을 봤다가 움찔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차 안에서 영식은 손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죠. 20년 만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초 안에 성인 남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요. 대양건설 앞에 도착한 영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했죠.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영식은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특수부대 시절 그림자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던 그 시절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식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죠. 저녁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전우들의 번호였습니다. 나야. 최영식.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 정말 내가 맞아? 도움이 필요해. 짧은 대화였지만 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형제들이었으니까요. 영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묻어뒀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날 밤 수진이 울며 들어왔을 때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주었죠. 하지만 딸이 모르는 사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대양건설 본사 지하 주차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식이었죠. 그는 박상도 회장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 재벌 총수답게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죠. 영식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에 입수한 자료였죠. 당시 그는 북한과 연계된 국내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대양건설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구소련 붕괴 직후 북한을 통해 러시아 무기 밀매에 관여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죠.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불법 무기 거래. 영식은 그 모든 증거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도 회장의 차였죠.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박상도가 내렸죠. 그때 영식이 그림자처럼 다가갔습니다. 박상도 회장님. 박상도가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영식은 이미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영식입니다. 최수진의 아버지죠. 박상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경비원이 감히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경호실장, 이 사람 당장 내보내. 경호원들이 영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무역상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를 밀수입한 일 기억하시죠? 박상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손짓해 물러서게 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영식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날의 거래 내역서, 계좌 추적 자료, 관련자 명단이 있습니다. 회장님 친필 서명이 있는 문서도 있죠. 박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철저히 묻혀진 일이었죠. 관련자들도 모두 처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걸까요? 증거도 없이 협박하려는 겁니까? 영식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상도가 북한 무역상과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배경에는 무기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3년 정치자금, 2008년 부동산 투기, 2012년 주가 조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입니다. 다만 과거에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죠. 영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상도는 그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죠. 이 남자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돈이 필요했다면 진작 팔았겠죠. 전 단 하나만 원합니다. 제 딸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박상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상하는 것이 익숙한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르죠. 대양건설,
가족 명예,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영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했지만 박상도가 제지했죠. 며칠 전 부인께서 제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죠. 영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살기가 느껴졌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 딸뿐 아니라 저에 대한 어떤 보복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식은 봉투를 박상도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고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언론사 5곳에 배포됩니다. 박상도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보던 그의 손이 떨렸죠.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대양건설은 끝이었죠. 특수부대, 당신이 그 그림자입니까? 박상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식은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렸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재개발건도 깨끗이 포기하십시오. 서민들의 삶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마시길. 영식이 걸어가는 것을 보며 박상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회장실로 돌아온 박상도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회장님, 무슨 일이? 최영식이라는 사람 조사해봐. 군 경력, 특히 특수부대 쪽을 중점적으로.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암호명 그림자. 1급 기밀 작전만 18건.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에서도 열람 불가입니다. 박상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의 상대를 건드린 것이죠. 부인께 연락해. 최수진이라는 여자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날 저녁 이경란은 남편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협박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박상도는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경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정말 민호와 그 여자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 이건 명령이야. 한편 영식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그가 가진 자료는 그리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러핑은 성공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옛 전우였습니다. 그림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고맙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영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상도 같은 사람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할 것이 분명했죠. 영식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 어머니가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영식은 놀라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분들이 잘못을 깨달은 거겠지.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도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것을요. 재벌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요. 영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그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대한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양건설 300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부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죠.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가공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검은 돈의 흐름까지. 기자가 입수했다는 내부 문건 사진도 함께 실렸죠. 박상도 회장은 회장실에서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비서실장, 당장 홍보팀 불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이 대양건설 본사에 들이닥쳤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회계 자료를 봉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 대양건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찍었죠.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시가총액 수천억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살아야 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박상도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죠.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화요일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양건설의 부실 시공 의혹이었죠.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함께 안전검사 조작 문서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진행 중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루 손실만 수십억이었죠. 박상도는 변호사들과 밤새 대책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박상도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기로요. 비서에게 지시했죠. 최영식 씨 연락처를 알아와. 1시간 후 박상도는 직접 운전해서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죠.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운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한민국 재벌이 이런 곳까지 와야 하다니요.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식이 나왔죠. 놀란 표정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방문이었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좁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박상도는 불편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식은 차를 한 잔 내밀었죠. 일회용 종이컵이었습니다. 당신이 했습니까? 박상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경고만 했을 뿐입니다. 언론 보도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죠. 박상도는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반대 세력이 이 기회를 노렸던 것이죠. 영식의 경고 이후 흔들린 틈을 타서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간청이었죠. 제가 가진 자료를 돌려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영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들을 착취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십시오. 둘째,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박상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식이 박상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부인과 함께요. 박상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따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경란과 박상도가 영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았죠. 이경란은 처음으로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네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여자가 사과하다니요. 저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박상도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당신들을 대했죠. 용서해 주십시오. 영식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 씨는 민호도 설득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도의 말에 이경란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금요일 영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대양건설의 유리한 자료들이 언론에 흘러나갔죠. 경쟁사의 공작이었다는 증거, 내부 고발자의 거짓 증언 녹취록 등이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양건설 주가도 반등했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위기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호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수진아, 우리 부모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 아버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수진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민호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이번엔 정말 제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박상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양건설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의 10%를 사회환원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대양건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식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박상도는 쓴웃음을 지었죠. 경비원 한 명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월요일 영식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해고 통보는 취소되었죠. 박상도가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점심시간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같이 먹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부녀는 경비실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영식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죠. 아빠,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옛날 일이야. 이제는 그저 평범한 아빠일 뿐이야.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수진의 말에 영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식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영식의 얼굴에도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았습니다. 박상도 같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 다시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영식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죠. 평화는 찾아왔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봄날의 토요일 오후 2시, 강북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터에 하얀 천막이 설치되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죠.
호텔 결혼식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최수진과 박민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영식은 경비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낸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수진의 얼굴에서 나오는 행복한 빛이 그 어떤 장식보다 아름다웠죠. 우리 딸이 정말 예쁘구나. 영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팔을 꼈죠. 아빠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공터로 나가니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2호 할머니, 택배 아저씨, 슈퍼 사장님, 분식집 아주머니. 모두가 수진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이웃들이었죠. 어머, 수진이 너무 예쁘다. 영식 씨, 딸 시집 보내니까 기분이 어때요? 주민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값비싼 축의금은 없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였죠.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착했습니다. 박상도와 이경란이 내렸죠. 두 사람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경란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놀랐지만 밝게 웃었죠. 어머님도 오늘 정말 우아하세요. 박상도가 영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모두 사라진 듯 했죠.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는 동네 통장님이 맡았습니다. 격식 있는 말씀보다는 수진이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도 항상 밝고 씩씩했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수진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민호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피로연은 더욱 소박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만든 김밥과 떡볶이, 순대. 호텔 뷔페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이런 결혼식 처음 봐요. 너무 좋네요. 이경란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저희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 박상도도 순대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대를 먹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죠. 축하 공연도 특별했습니다. 경비실 동료들이 준비한 색소폰 연주, 통장님의 트로트, 심지어 영식도 노래를 불렀죠.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한다. 영식의 진심 어린 노래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꽉 안았죠. 해가 저물 무렵 신혼부부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차에 풍선을 달고 뒤에는 신혼부부라는 글씨를 붙였죠. 아빠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민호 씨와 행복하게 살아라. 영식은 딸을 보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영식은 경비실로 돌아왔죠. 텅 빈 경비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상도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가끔 들러도 되겠습니까? 영식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차라도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종이컵에 담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죠. 최 선생님, 당신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박상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웠죠. 전 그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박상도는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죠. 거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식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순찰, 택배 정리, 주차 관리. 변한 것은 없었죠. 하지만 영식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했습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딸을 지켜낸 아버지였으니까요.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한 진짜 강자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영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었죠. 정말이니?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도 아버님처럼 강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영식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민호는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밤 영식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대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식도 따라 웃었죠. 1년 후 영식은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처럼 경비원이 되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란다. 아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영식은 손자를 안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죠. 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영식 씨, 손자 정말 이쁘네요. 할아버지 닮았네요. 훈남이 되겠어요. 영식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였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영식은 손자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넌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지켜주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영식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영식은 손자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CCTV를 확인하고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영식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특별했으니까요. 진정한 힘은 사랑입니다. 영식의 독백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모욕당한 딸, 그리고 깨어난 본능.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의 결심을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